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같은 회사에서 일하다가 결혼을 계기로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결혼할 당시 남편은 저를 너무 아껴주고 있었고, 이 사람과 결혼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다만 저는 살림살이가 조금 서툴렀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고생 없이 자란 것 같은데 반대로 저희 엄마는 옛날부터 고생하고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런 정반대의 생활을 해온 두 사람은 가치관이 맞지 않는 것 같았고, 특히 시어머니는 친정엄마를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친정엄마는 자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큰 문제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가 친정엄마를 싫어하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만약 어머니가 친정엄마에게 뭔가 이상한 말을 하면 내가 편들어줄게. 걱정하지 마. 라고 말해줬고, 실제로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에 대해 나쁘게 말할 때는 그런 말 하지 마. 장모님이 뭐 했다고 그래? 라고 꾸짖는 것을 보고 저는 정말 든든했고 안심하고 이 사람과 평생 살아가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최근 오랜만에 친정집에 갔을 때 요즘 컨디션이 안 좋네. 아픈 건 아닌 것 같은데. 라며 엄마가 몸 상태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확실히 원래 몸이 튼튼하지 않았던 엄마는 최근 1년 정도는 전보다 수척해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가한 시간이 많아졌던 저는 앞으로 엄마의 돌봄이 필요할 것 같아 빈 시간을 이용해 간병인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실무 경험을 쌓고 엄마의 보살핌이 필요할 때도 바로 대응할 수 있게 준비하려고 남편에게 간병인으로 일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장모님 몸이 별로 좋지 않아? 간병인 일 하고 싶으면 해. 대신 집안일은 잘해줘. 남편이 그렇게 말해줘서 저는 간병인 일을 하기로 했어요. 우리 부부도 아이를 갖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던 때 마침 그 무렵에 임신한 것을 알았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임신 사실을 전하자 둘 다 매우 기뻐했습니다. 앞으로 새로 늘어날 가족의 모두들 왁자질 거라고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간병인 일은 꼭 하고 싶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고생하신 만큼 엄마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제 손으로 돌보고 보답하고 싶다는 생각이 컸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처음엔 뱃속의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곤란하다며 반대했지만 마지막에는 일하는 것을 마지못해 허락했습니다. 간병인 일에도 꽤 익숙해진 어느 날, 점심시간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땡땡씨 따님이죠. 침착하게 들어주세요. 땡땡씨가 좀 전에 쓰러져서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엄마한테 무슨 일 있어요? 그게 갑자기 쓰러지셔서 구급차로 실려갔습니다. 전화를 한 것은 엄마의 직장 상사였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넋이 나갔습니다. 엄마에게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지? 저는 갑자기 뭔가 안 좋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갔고 나중에 의사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말기 폐암입니다. 수술이나 이런저런 치료를 해도 오래 가지 못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치료는 계속하겠지만 마지막 한 달 정도는 병동에서 지낼지 아니면 집에서 지낼지 선택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머니는 따님과 가능하면 함께 지내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하고 물었지만 남편과 상의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제가 병원에서 돌아온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의사가 뭐래? 라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이미 심해서 손 쓸 방법은 없고 얼마 못 살 거라고 하네. 간호는 다 내가 할 테니까 우리 집에 모셔와서 가실 때까지만 같이 살면 안 될까? 제가 남편에게 제안을 했는데 집에 놀러 오신 시어머니가 참견을 했습니다. 왜? 저승길이 정해져 있는데 굳이 왜 데려와? 요새 시설 좋으니까 시설에다가 맡기면 되잖니. 라고 말했습니다. 역시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가 마음에 안 드신 거죠.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감싸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확실히 아픈 사람이 집에 있으면 집에서 생활하는 거 많이 불편하겠어. 라며 시어머니와 같은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럴 때를 대비해서 간병인 자격증을 취득한 거예요. 여보, 제발 부탁할 테니까 엄마 마지막은 우리 집에서 보낼 수 있게 해줘. 몇 번 말해야 되겠어? 그렇게 아픈 사람이 집에 있으면 그것만으로 모두가 불편해. 그리고 가는 날 얼마 남지도 않았으니 병원이나 시설에서 마지막을 보내면 되잖아. 하고 시어머니는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
네가 돌보기 시작하면 집안일은 또 어떻게 되겠어? 게다가 나는 일 마치고 집에 오면 쉬어야 하는데 집에 아픈 사람 있으면 신경 쓰여서 제대로 쉬지도 못해. 집에 모시는 건 반대니까 시설로 보내.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여러 번 부탁했지만 결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다시 병원으로 돌아온 저는 엄마한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는 같이 살고 싶은데 여러 가지 일들이 복잡해서 못 모시겠어. 정말 미안해, 엄마. 저는 속상해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웃는 얼굴로 괜찮아. 같이 살고 싶은 마음만으로도 고마워. 뭐가 됐든 나는 괜찮으니까 신경 쓸 것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엄마 말을 듣고 흐느끼는 수밖에 없었어요. 집으로 모셔와 간호를 할 수 없다면 적어도 좋은 시설로 보내드리고 싶어 열심히 찾아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가까운 곳에 좋은 곳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과 집안일을 틈틈이 하며 매일 엄마를 보러 다녔습니다. 그러나 저희 엄마를 싫어하는 시어머니는 물론 남편도 병문안을 한 번 안 왔습니다.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좀처럼 시간이 안 나네.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병문안 가는 것을 계속 미뤘지만 정작 쉬는 날에는 병문안 가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쉬는 날이니까 일 상관없지? 오늘은 병문안 같이 따라가자. 남편에게 쉬는 날 말했지만 가끔 쉬는 날인데 그냥 좀 쉬게 해줘. 라며 귀찮은 듯한 뉘앙스로 거절했습니다. 미안해, 엄마. 남편이 요새 바빠서 많이 피곤해하네. 문안 올 때 엄마한테 그렇게 사과했는데. 괜찮아. 이렇게 너가 매일 와주는 것만으로 충분해. 그리고 친구들이랑 이웃들도 계속 오고 그래. 엄마가 이래 보여도 인기가 많아? 그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사실은 아무로 힘드실 텐데 저나 남편에게 신경 쓰지 말라는 모습을 보니 남편에게 점점 화가 치밀었습니다. 어느 날 배도 많이 커진 저는 엄마, 곧 손자가 태어나니까 그때까지는 건강해야 해. 알겠지? 최대한 힘내볼게. 요즘 기운이 많이 없긴 한데. 평소 약한 소리를 하지 않던 엄마가 처음으로 저에게 그런 말을 내뱉었습니다. 엄마, 제발 그러지 마. 무조건 내가 손자만큼은 안겨줄 거야. 저는 더 이상은 안 될지도 모르겠다고 이때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저는 엄마가 돌아가실 거라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엄마는 날이 갈수록 쇠약해져 갔고 어느 날 땡땡씨, 어머니가 위험한 상태니 지금 바로 오세요. 간호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서둘러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에 남편에게 엄마가 위독하다고 전화했는데 그래? 근데 나 지금 바빠서 못 가. 라고 말하고 끊었습니다. 도착하니 아직 숨은 붙어 있었지만 아무리 불러도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남편에게 병원에 오라고 전화했는데 당신 왜 이렇게 집요해? 아까 바쁘다고 했잖아. 하며 또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너무한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엄마는 마지막으로 제 이름을 부르시곤 숨을 거두셨습니다. 결국 손자는 보지 못하셨습니다. 집에서 간호할 수 없었던 것과 손자의 얼굴을 보여주지 못한 것은 아쉬웠지만 엄마의 마지막을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좋았습니다. 엄마가 숨을 거두었을 때 다시 한번 남편에게 전화했는데 그거 유감이네. 라고만 말할 뿐 병원의 얼굴조차 내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 후 장례식에 관해서도 자신은 상관없다는 듯이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여보, 그래도 당신 장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무것도 안 도와줄 거야? 너무 비협조적인 남편한테 화가 난 저는 그렇게 말했는데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는 내가 결정할 일이잖아. 몇 번이나 말하지만 당신 어머니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도록 해. 라며 상식밖에 말을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어이가 없어서 그 이후로 아무것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엄마의 동생인 이모가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상속 같은 절차도 이모가 진행해 주셔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모는 엄마의 장례식 준비나 상속 절차를 전혀 하지 않는 남편에게 불평도 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일이 바빠서 그렇다는 변명만 할 수 있었는데 이마저도 사람이 죽었는데 일이 더 중요하냐고 이모에게 꾸지람만 들을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모가 있어줘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나중에 장례식에 남편과 시부모님도 참석하셨는데 남편은 난 이런 분위기 싫어. 라며 장례식 중인데도 중얼거렸습니다. 시어머니도 도대체 언제 끝나? 너무 지겹네. 라며 지루해하시고 하품도 하셨습니다. 저는 저럴 거면 그냥 안 오는 게 더 나았겠다며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모도 저랑 같은 생각인지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라며 상종하기 싫다고 분노 섞인 말을 작게 중얼거리셨습니다.
솔직히 이 시점에 저는 남편과 이혼할 생각이었어요. 엄마를 이런 취급하는 게 저도 화가 나서 어떻게든 할랬는데 결국 이혼은 할 수 없었어요. 곧 태어날 아이를 혼자 키워나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일을 하고는 있지만 아르바이트 수준이었던지라 남편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간병인 일도 엄마를 위해 시작한 일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만해도 되지만 나름 보람도 있었고 무엇보다 아이를 위해 조금이라도 수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조금만 더 열심히 하려고 그냥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아들은 어딘지 모르게 엄마를 닮은 것 같고 엄마를 잃은 충격으로 우울해하던 저는 아들이 엄마의 환생인 것 같아 아들을 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여보 고생했어. 고마워. 정말 잘생겼어. 남편도 태어난 아들의 모습을 보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이때만큼은 남에게 무관심한 시어머니도 남편도 매우 기뻐해 주셨는데 정말 잘 나왔어. 대도 안 끊기고 이제 안심되네. 라고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을 때 저는 소름 끼쳤습니다. 만약 아들이 아니라 딸이 태어났다면 이 사람은 뭐라고 했을까? 출산, 육아 때문에 저는 계속하려고 노력하던 간병인을 휴직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아직 어린데 어린이집에 맡기는 건 절대 용납 못해. 라며 잘 모르시는 말을 하신 겁니다. 맞벌이 가정에서는 어릴 때부터 맡기는 것이 요즘은 일상화되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옛날 사람이라 저런 생각을 하신 거겠지요. 의지하던 엄마도 돌아가시고 아들을 돌봐줄 사람은 없고 저 혼자서는 경제적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때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얼마든지 방법이 있었겠다 싶어 후회도 됩니다. 아마 이모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면 제가 일하는 동안은 맡아줬을지도 모릅니다. 아들이 3살이 되고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면서 어린이집에 간 시간에 파트타임 조건으로 다시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로는 별 문제 없이 하루하루가 지났습니다. 하루하루 커가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엄마에게도 아들을 보여주고 싶었던 적이 있었지만 분명 엄마는 천국에서 지켜봐 주실 거라고 생각해 저도 열심히 살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돌아와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할 말이 뭐야? 엄마가 병원에 실려갔어. 장모님과 같은 폐암인 것 같아. 치료 시기는 이미 지났고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네. 그 말을 들은 저는 속으로 그때 우리 엄마한테 한 짓 때문에 벌 받았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치료는 어디서 해? 엄마가 마지막 소원으로 우리랑 같이 살고 싶다고 했어. 그래서 우리 집으로 이사 올 준비 다 해놨으니까 나중에 엄마 좀 잘 부탁해. 우리 집에 모시겠다고? 그런 건 나랑 상의를 해야지. 왜 혼자서 결정해?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잖아. 지금 엄마 모시는 거 반대라도 하겠다는 거야? 우리 엄마가 같은 상황이었을 때 당신이랑 시어머니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 못해? 아픈 사람 집에 있으면 신경 쓰이고 피곤하다고 말한 거 벌써 까먹었어? 그리고 나한테 부탁을 왜 해? 나한테 다 떠넘기게? 나는 일하느라 바쁘잖아. 내가 어떻게 돌보겠어. 그리고 내가 벌어야 생활이 되지. 내가 집에 있으면 돈은 누가 벌 거야. 당신 지금 간병인이라니까? 그거 그만두고 집에서 엄마 좀 보살피면 되잖아. 왜? 저승길이 정해져 있는데 굳이 왜 데려와? 요새 시설 좋으니까 시설에다가 맡기면 되잖아. 애도 봐야 하고 집안일도 해야 하고 바빠서 그럴 시간 없어. 지금 우리 엄마한테 말하는 게 왜 그 모양이야. 시어머니가 한 말 그대로 한 건데 어차피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실 건데 집에 아픈 사람 있으면 신경 쓰여서 딱 싫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돌보는 건 상식 아냐? 나한테 엄마이면 당신한테도 친엄마나 마찬가지야. 무슨 소리야. 우리 친엄마는 이미 돌아가셨고 당신 엄마는 나랑 피 한 방울 안 섞였고 그냥 시어머니야. 친엄마 같은 소리 하네. 너 그렇게 매정한 사람이었어? 한 가족이 되면 당연히 친엄마처럼 모셔야 할 거 아냐? 그럼 그렇게까지 친엄마가 중요하면 당신이 직접 돌보면 되겠네. 나는 바빠서 못 도와주니까. 저는 할 말을 하고 아들 방으로 가자 아들이 저를 걱정해줬습니다. 엄마 괜찮아. 엄마 슬퍼하지 마. 나는 엄마 편이야. 아직 죽음이 뭔지 모르는 어린 나이지만 아들은 저를 위로해줬습니다. 저는 어린 아들이 더 커서 상처받기 전에 결심을 했습니다. 결국 남편과는 대화를 통한 타협은 되지 않았기에 남편은 시댁에 있는 시어머니의 짐을 싸기 위해 남편만 시댁으로 가서 묵게 되었습니다. 저에겐 남편이 집에 없는 것이 편했습니다. 이 타이밍에 저는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 이모가 장례식 후에 남편이 어떤 여자와 팔짱을 끼고 사이좋게 걷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남편이 바람을 피는 것 같다고 했을 때
엄마 때는 화가 나면서도 아들을 위해서 남편과 함께 살았는데 바람피는 것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사람을 붙여 뒷조사를 해보니 쉽게 바람피는 증거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모에게 조언을 얻어 변호사도 선임했습니다. 변호사는 이혼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류 등을 여러 가지 준비를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이혼할 결심을 굳힌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돌아오는 날 아들과 함께 집에서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시댁에 가고 있는 남편에게서는 정기적으로 문자가 왔는데 이제 일은 그만뒀어? 엄마 집에 올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준비는 다 됐어? 등의 일방적인 문자였습니다. 저는 읽기만 할 뿐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짐이 우리 집으로 오는 날이 됐습니다. 당신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집에 없으니 찾지 말라고?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그동안 무시하기로 마음먹었던 저는 이제 마지막이니까 전화하던지 라고 한 문장만 보냈습니다. 그러자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흥분해서 막 떠들어대는 남편에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건 없건 간에 당신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나도 내 마음대로 하는 건데 불만 있어? 그럼 탁자 위에 이혼 신고서는 뭐야? 이혼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이혼하는 건 어머님이랑은 상관없어. 당신 만나는 여자 있는 거 내가 모르는 줄 알았지? 나는 그런 사람과 못 살아. 이모가 다 봤다고 하는데 세상 참 좁다 좁아 안 들키게 잘 좀 하지 그랬어. 나랑 닮은 사람을 잘못 본 거겠지. 내가 그럴까 싶어서 다 알아봤는데 어떻게 회사 사람을 만나냐? 회사에 소문나면 어디 얼굴이나 들고 다니겠어? 아니면 회사에서 둘이 부부라고 소개하고 다니는 거야? 내가 만만하게 보였나 본데 당신 큰 실수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일단은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집에 와서 이야기하자. 내가 잘못한 거 사과하고 엄마 모시는 것도 다시 생각해 볼 테니 일단 집으로 와. 이미 늦었어. 나랑 애는 이제 당신이랑 남으로 살 거야. 나랑 말하고 싶으면 변호사 번호 알려줄 테니까 변호사랑 이야기해. 이게 마지막 통화였으니까 이제 전화도 하지 마. 차단할 거니까. 남편의 전화가 또 걸려왔지만 바로 차단했습니다. 저와 아이는 이모네 집에 빈방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마땅히 갈 만한 집을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모가 고맙게도 빈방에서 지내도 된다고 해서 당분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모에게 많이 의지하게 되어서 정말 미안했는데 이모는 돌아가신 엄마 생각해서라도 남편에게 목소리도 크게 내고 당당하게 살아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좀 더 빨리 이렇게 큰 목소리를 낼 걸 싶어서 눈물이 났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님께서 남편이 이혼에 대해 절대 반대 중이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남편과 저 변호사 이렇게 셋이 대화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화가 나는지 흥분했었고 변호사가 남편을 달래서 자리에 앉혔습니다. 변호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오늘 대화하고 싶은 것은 이혼 성립, 위자료, 양육비 3가지입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혼 신고서 제출 안 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혼할 생각 없다고 했잖아. 왜? 내가 시어머니 돌보게 하려고? 그거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돌보는 건 당연한 거지. 변호사가 지켜보다가 말했습니다. 그거야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외도하시면서 계속 혼인관계를 유지하길 원하세요? 그거랑 이혼이랑은 다른 문제지. 그럴 거면 나랑 이혼하고 그 여자랑 결혼해. 그 여자한테 시어머니도 돌보라고 하고 재혼도 해버려. 왜 계속 나한테 매달리는 거야? 왜 그 여자가 싫대? 그래도 상황 파악은 하고 있나 보지? 남편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계속 협의가 안 되면 재판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법정에서 결정하시겠어요? 그때는 변호사도 필요하실 텐데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어서 아무도 안 맡으려 할 거예요. 아니면 돈이 엄청나게 드실 겁니다. 정말 확실히 못 이깁니까? 네, 증거가 많아서 확실히 못 이깁니다. 결국 어쩔 수 없게 된 남편은 이혼에 응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중재로 위자료와 양육비는 잘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 남편의 회사에도 소문이 났고 그 여자와 남편은 서로 다른 부서로 발령받았다고 합니다. 여자는 얼마 뒤 퇴사했다 했고 남편은 다른 부서로 가면서 급여가 줄어들게 되어 위자료나 양육비를 주기는커녕 생활조차 여의치 않자 심야에도 일하게 됐다고 합니다. 결국 집에서 간호는 포기하고 시설로 시어머니를 모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모의 배려로 약간의 생활비를 보태드리고 계속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원래 이모가 혼자 사셨기에 저희가 있는 동안이 외롭지 않고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하나 하셨습니다. 엄마의 기일에 이모와 저랑 아들 이렇게 셋이서 꼭 밥 한 끼 먹으면서
시간을 보내자고 말이죠. 저는 그날이 되면 맛있는 식사 준비를 해서 셋이서 함께 엄마를 그리워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평화가 오래 갔으면 좋겠네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